뭐 무역 전쟁이 있었던 2018년이 이제 유일하게 G2 간의 분쟁이 추세를 꺾었던 사례인데, 사실 당시에는 중국이 통화나 금융 정책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내후회환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트리플 완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나 통화, 부동산 계속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내수 기반으로 중국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뭐 G2 간의 상황은 조정 자체가 이제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부양책이라든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레버리지 상황에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 자체가 선진국 대기 유리하다는 부분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뭐 2월 조정이 이제 비중 확대 기회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저희가 기대하는 세 가지 효과가 좀 있는데요. 자료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대감이 부각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저희가 그 2월 이후에 리오프닝 이렇게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서비스 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행이나 뭐 전체적으로 컨택 외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리오프닝 초기에 중국의 서비스 수요 회복이 고용, 즉 뭐 공급 쪽에서 인프라나 고용 쪽에서 뭔가 받쳐주는 것들이 아직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고요. 중국 전체 고용 시장의 서비스업이 70%인데 이쪽에 수급 불균형이나 임금 상승이 결국에는 소비재 쪽 지출로 연결될 걸로 저희가 이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열리는 전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예측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에는 좀 부합할 것 같습니다. 성장 목표라든지 재정 적자 규모, 또 인프라 관련 프락시 중에 하나인 뭐 채권 한도,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올해는 화두가 내수하고 소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이나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 추가 지원책도 좀 발표를 하고, 이제 공급망이나 신재 등 전기차 관련 지원책도 올해 어느 정도 치중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시장 기대는 어느 정도 부합을 할 것 같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디테일은 다음 주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 달부터 중국 쪽에서 그 회복하는 속도라든지 리오프닝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드리는 지표가 있고요. 총평을 좀 드리면 2월 달에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 관련해서 지표 개선의 속도는 조금 아쉽지만 선행 지표들이 지금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모멘텀은 2월보다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2월 달에 이제 중국의 인구 이동이나 서비스 회복은 상당히 추세 위에 있었습니다만 소비재나 부동산 뭐 이런 쪽의 회복의 기울기는 아직까지는 기대에 좀 못 미쳤다. 하지만 중장기 대출이 급증을 했고 인프라 투자가 조기 집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재고 사이클 회복 속도도 점차 빨라질 거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관련주 뭐 국내외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고요. 대외 악재가 점차 조금씩 이제 완충되면서 펀더멘털로 관심을 계속 이동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관련해서 이제 차이나 컨슈머 소비재 중심으로 그리고 재고 조정이 좀 끝나가는 소재 산업재 같은 테크나 국내 이제 소재 쪽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본토 증시는 3월 달에 에너지 축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홍콩은 2월 달에 이미 선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3월 달에 좀 반등 모색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YG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많이 하회를 했고요. 그 블랙핑크 26회 공연하고 트레저 컴백이 반영됐는데, 다만 이제 블랙핑크 콘서트 관련한 이제 그 협찬 관련된 매출, 그리고 트레저 MD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100억 내외 가까이가 올해 상반기로 밀린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감안하면은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YG 플러스 YG 인베가 손실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사교 실적 상당히 좀 괜찮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작년 하반기에 300억 벌었고 올해 상반기에 한 35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블랙핑크랑 트레저가 1년 동안 활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650에서 700억 정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되는데, 올해 연간 컨센서스가 7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블랙핑크 제약해서 원가율 상승하더라도 이것보다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주가 뭐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들이 있는데, 지금 1월 1일에 티저 발표하고 나서 구독자도 110만 명 굉장히 빨리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티저가 너무 많아가지고 1분기에 아마 데뷔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인 그룹들이 1분기 데뷔하기 좋죠. 기존에 잘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월드 투어를 돌기 때문에 좀 데뷔하기 좋은 비수기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놓치게 돼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올해 4대 기획사 중에 가장 먼저 데뷔하는 신인이고 좀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주가가 반영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영하고 나면 주가는 좀 쉴 수 있는데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가 올해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지만 뉴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 아마 요 가능성까지 주가에 한 번 더 반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SM 다음으로는 YG가 요 재계약한다면 높은 주가 상승률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로보티즈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팀 최재입니다. 금일 로보티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는 뭐 감속기나 제어기 같은 이제 로봇의 제작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국내 대표 로봇 기업인데, 이 외에도 그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가장 그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2월 21일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이 그 심사 이소위 회의를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그 보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전체 회의까지 통과를 하면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그 배달이 가능한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다라는 점을 지금 현재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그 산업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봤을 때 그 산업용 로봇과 이제 서비스용 로봇,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주가 상승 추세를 봤을 때 뭐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같은 그 산업용 로봇 회사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크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그 보도 통행에 대한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시대가 개막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로보티즈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규제가 순차적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티즈는 1999년도에 설립된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선제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2019년에 국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증 특례를 받은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 그 장애물 회피 같은 이제 기능적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이제 관제 시스템까지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실질적인 적용을 준비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실증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국내는 이제 막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라스트 마일 시장에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라스트 마일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 7조 원, 7.5조 원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그리고 식품 배달까지 합치면은 이제 라스트 마일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제 전체 공급망 비중의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로봇 도입은 이제 필수적이고, 그 이커머스나 식품 배달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장이나 호텔, 리조트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서비스, 그 배송 서비스 확장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율주행 그 로봇 사업을 이제 선제적으로 그 시행을 하고 있는 뭐 기업에 대한 그 외형 성장이 이제 크게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로보티즈의 2023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 319억 원에 영업이익 11억 원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자율주행
그 배송 로봇 시장 규모가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로보티즈는 이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제 규제가 막혀서 해외 택배사와 이제 2차 POC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규제 완화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은행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단기 조정 마무리됐지만 반등기에도 제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욱입니다. 그 지난주에 은행주 0.3% 상승하긴 했는데 지난주에 워낙 급락한 거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가점체제 해소를 위해서 이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대출금리 인하 뉴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뭐 좀처럼 살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과도한 이자이익을 막기 위해서 금리 산정 체계 개편도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에 대한 우려 또한 조금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난주에 2월달 금통위가 있었는데 뭐 전체적인 평은 저희 채권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상 추세가 이제 끝났다는 시각이 약간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월달이 기준금리 인상 마지막이었다고 한다면 보통 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 중으로는 이제 한 6월, 7월부터 떨어질 수 있고요. 지금 뭐 대출금리 인하 관련된 뭐 압박 이런 거 감안하면 조금 더 시기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마진은 상당폭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월달 월중 NIM을 보면 1월부터 좀 이미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1월에 하락했다고 해서 2월, 3월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일회성 효과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 소멸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월, 3월 달 감안해도 1분기는 전체적으로 마진이 오히려 4분기보다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2분기에 약간 플랫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3분기, 4분기부터 재차 빠지는 아마 이제 그런 양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과점 체제 깨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당장 뭐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에 즉각적으로 펀더멘털이 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단계 많이 빠진 거는 아마 일단락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6월에 지금 이제 TF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노이즈도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등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장 지금 금리 산정 체계 개편한다는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1Q 실적을 사실은 지금 예측가 되게 어려워요. 뭐 마진이 어느 정도 떨어질지, 충당금은 얼마나 쌓게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가시성도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은행주로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환경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금주 은행 주가 선호 종목으로는 이제 기업은행하고 카카오뱅크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5대 은행 과점체제 깨겠다고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련되지 않은 은행 쪽에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업은행이 지난주에 그 배당을 960원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배당 수익 높게 2022년 기준으로 나왔고요. 아마 올해도 배당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 카카오뱅크는 이제 얘네가 중금리 대출 의무 비중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늘리면서 고시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우려 요인이었는데 지금 그 가점 체제 깨기 위해서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이 중금리 대출 비중을 조금 완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네들이 고시용자 대출할 수 있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율이 조금 뭐 풀어줄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석유화학 정유 위클리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성입니다. 그 1월 초부터 석유화학 롱의 태양광 정유 숏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최근에 계속 확인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그런 주장이 좀 근거들이 좀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가격인데요. 그 2월 24일 날이 전쟁 발발한 지 딱 1년 되는 시점인데 대부분의 에너지 가격이 1년 전으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뭐 미국의 천연가스라든지 아시아 LNG, 호주, 미국 석탄 같은 경우는 1년 전 그때보다 전쟁 때보다 더 하락한 상태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의 러시아 금수 조치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경기 하강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탈탄소 정책을 후퇴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회귀하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 아직까지 1년 전으로 회귀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중국 석유화학 설비 가동률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의 미국향 1월 모듈 수출 판가가 전월 대비해서 14% 빠졌어요. 뚜렷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 쪽 모듈 가격은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좀 빠지는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설비 가동률 같은 경우는 1월을 바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독일 바스프의 일부 설비 폐쇄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럽 쪽의 에너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공정을 폐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유럽 경쟁력 쇠퇴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 설비들이 많았고요. TDI라든지 카프로락탐 이런 설비들 설비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아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이제부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러시아 원유가 지금 인도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우디의 OSP도 구체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시아롱의 미국 유럽 숏이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석유화학 시장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석유화학 업체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탑픽은 LG화학이랑 금호석유, KCC, 효성TNC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2월 27일 모의 방송을 마치고요. 저희 오늘 방송에 좀 차질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